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월 600버는 부부. 통장만 보면은 통계상 중산층인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월급날 통장은 잠깐 빵 하고 찾다가 카드값 빠져나가고 대출 이자 나가고 교육비 보험료 관리비 나가고 나면 아니, 우리 분명히 못 버는 집은 아닌데 대체 돈이 어디로 새는 거야? 숫자상으로는 언론이 말하는 중산층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체감으로는 한 번만 미끄러지면은 밑으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굉장히 불안한 계층.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던 중산층의 이미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30년짜리 대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 집이 한 채 있고 한 사람이 벌어도 아이 둘 키우고 학원 조금 보내고 명절에 부모님 용돈 드릴 정도는 되고 매달 적금이라도 조금씩 꾸준히 넣을 수 있는 집, 이 정도면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중산층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지금은 느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집 한 채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둘째는 엄두가 안 나고 노후 준비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생각하자. 머릿속에서 계속 뒤로 밀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연봉, 소득 숫자만 보면 분명 나쁘지 않은데 체감으로는 중산층이 아니라 언제든 미끄러질 수 있는 계단 중간. 어딘가에 겨우 서 있는 느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단순한 두 글자입니다. 집 그리고 이자. 예전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벌고 조금 덜 쓰고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내 집 한 채는 생기겠지. 지금은 어떨까요? 집을 전세로 가든 월세로 가든 대출 끼고 사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시작부터 숨이 턱 막힙니다. 전세로 가면은 억 단위 목돈을 한 번에 준비해야 하고 월세로 가면은 월급에서 나가는 고정 방세 비중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내 집을 사겠다고 대출을 크게 끼고 들어가면 원리금 상환이 그냥 또 하나의 월세가 됩니다. 집 한 칸 더 있는 월세 같은 구조죠. 결국 대부분의 가게는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로 목돈을 묶거나 월세로 매달 피를 빼거나 대출로 두 가지를 섞거나. 그래서 요즘 많은 집들의 삶은 소득 중 일부를 집에 쓰고 나머지로 삶을 꾸려간다가 아니라 집과 이자를 먼저 떼고 남은 걸로 간신히 삶을 운영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한 번씩 꿀꺽 올라갈 때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급여는 3에서 5% 올리기도 힘든데 이자는 2%포인트, 3%포인트씩 휙휙 튑니다. 숫자로 보면 몇 퍼센트 오른 건데 쉽지만 원리금 상환이 월 120이던 게 160, 180이 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올라가도 그냥 방 하나를 더 얻었다가 아니라 방 하나를 더 잃어버린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에서 주거비와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 중산층보다 훨씬 커진 상태에서 우리 삶이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숫자로는 잘 안 보이는 두 번째 압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남들 기준에 맞추느라 나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중산층의 그림이 있죠. 차도 한 대는 있어야 할 것 같고 아이 있으면 학원 두세 개는 보내야 할 것 같고 명절 기념일에는 어느 정도 선물 용돈을 준비해야 할 것 같고 휴가철에는 최소한 한 년에 한 번 정도는 어디 다녀왔다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각각만 보면은 이 정도야 다들 하잖아? 싶은데 이게 전부 합쳐지면 중산층의 현금 흐름을 서서히 말리는 보이지 않는 누수가 됩니다. 통신비, OTT, 클라우드, 각종 구독 서비스,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교육비와 각종 사교육 비용, 부모님 친척 지인 관계에서 나가는 돈 하나하나는 이걸 어떻게 빼 싶은 지출인데 합쳐놓고 보면은 왜 이렇게 빠듯하지? 더 무서운 건 이 지출들 속에 정말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중산층처럼 보이기 위해 쓰는 비용이 잔뜩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차가 너무 오래돼 보일까봐 괜히 위축되는 게 싫어서 바꾸는 소비, 아이 학원을 줄였다가 저 집 사정 안 좋아졌나? 이런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불안, SNS 속 주변 사람들의 여행 소비를 보면서 우리만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닐까? 느끼는 초조함. 이때부터 지출은 우리 집 숫자에 맞는 소비가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중산층의 모습에 맞추는 소비가 됩니다. 월 600, 700을 벌어도 통장에 남는 게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 쪽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연차 쌓고 승진하고 이직 한두 번 잘하면 소득이 계단처럼 툭툭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봉은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집값 교육비를 도무지 따라잡는 느낌이 안 난다. 회사 구조를 봐도 중간 관리자 자리는 적고 실무와 일부 고연봉자만 두꺼운 구조가 많고 임금 인상률은 물가 자산 상승 속도를 쫓아가기 버겁습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나가면 진입은 예전보다 쉬워졌지만 버티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시장이 됐고요. 그래서 요즘 소득은 층을 올라가는 계단이라기보다 끝이 잘 안 보이는 복도를 계속 걷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중산층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득 금액 그 자체보다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지금은 집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고 노후 준비는 시작도 못했고 소득은 생계 유지 이상으로 뛰어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다 보니 우리는 평생 이 정도에서 그냥 버티다 끝나는 건가? 라는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단기적인 소비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어차피 크게 나아질 것도 없으면 지금이라도 조금 즐기고 보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앞이 불안할수록 당장의 소비는 더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가계의 그림은 어떨까요? 전형적인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맞벌이로 월 600에서 700을 법니다. 집은 전세이거나 대출 낀 자가입니다. 차도 있고 아이도 있고 가끔 여행도 가고 명절이면 이제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도 요즘 기준에서 중산층이지 라는 말을 듣는 집입니다. 하지만 이 집의 월말 통장을 보면 주거비와 이자, 교육비, 보험, 통신, 교통, 식비 같은 고정비, 각종 경조사 관계비까지 나가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월급날이 가까워질수록 통장은 이렇게 변합니다. 마이너스만 안 나면은 다행. 이 상태가 5년, 10년, 15년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득은 나쁘지 않은데 순자산은 거의 안 쌓이고 집값이나 금리가 크게 흔들리면은 곧바로 위험 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가 됩니다. 또 다른 그림도 있습니다. 우린 이 정도면은 중산층이지. 이 정도 동네, 이 정도 차는 해줘야 애가 위축 안 되지 않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좀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순간부터 지출 구조를 손보는 일이 자존심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차를 줄이자니 나의 위치가 무너지는 것 같고 학원을 줄이자니 아이에게 미안한 부모가 되는 것 같고 주거비를 낮추자는 말은 우리가 한 단계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쉽게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집 소득 자산 수준보다 반걸음 높은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10년 누적해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중산층처럼 보이는데 속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는 중산층 소멸의 실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정리해보면요. 지금 우리를 제일 답답하게 만드는 건 내 연봉, 내 자산, 숫자 자체보다 남들 눈에 내가 어느 계층처럼 보이냐 여기에 맞추느라 나가는 돈입니다. 학군 좋은 동네 전세, 남들 다 타는 급의 차, 아이 학원 여행 인증샷, 브랜드 로고 한 줄. 사실 그 안에는 늘 이 정도는 해야 중산층답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통장에 찍힌 소득 액수가 아니라 우리 집 지출이 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집 기준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는 숫자보다 남의 시선이 더 무서웠구나 이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스쳤다면 그걸로 이미 반은 온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실버 머니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